BTS 광화문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공항으로 달려가야 할 외국인들이 어찌된 일인지 집으로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그저 방탄소년단을 한 번만이라도 직접 보겠다는 꿈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들이었죠.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길을 붙잡은 건 BTS보다 더 경이로운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까? 부산도 가야 하는데. 찜질방이랑 한국 음식도 더 즐겨야 하는데. 만초 5일이었던 여행 계획은 어느덧 2주가 되고 3주가 되더니 급기야 한 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표까지 취소해가며 이들이 한국 거리를 누비는 이유. 대체 이 나라의 무엇이 전 세계인을 이토록 지독하게 붙잡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딸아이가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한국에 가게 해달라고요.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미국 소방관이 아이돌 공연 보러 태평양을 건넌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졌습니다. 딸한테요. 그런데 진짜 진 건 한국이라는 나라한테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오브라이언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소방관으로 25년을 일했어요. 올해 48이죠.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이 도시에서 가장 거친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수백 번 들어갔고 동료를 잃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아버지도 시카고 소방관이셨어요. 40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죠?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세상에 미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다.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건 저한테 공기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숨 쉬듯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제 딸 에밀리가 있습니다. 올해 16이에요. 이 아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협상 상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방서에서 노조 협상도 해봤고 시청 예산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에밀리 앞에서는 매번 졌습니다. 시작은 어느 화요일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에밀리가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나 당첨됐어. BTS 광화문 공연 티켓. 한국에서 하는 거야. 가게 해줘. 저는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안 들었어요. 안 돼. 에밀리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계속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한국이라뇨.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중국 옆인지 일본 근처인지 그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U-125때 도와줬던 나라라는 건 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전우 중 한 분이 한국전에 참전하셨거든요. 그 나라에서 아이돌 공연을 보겠다고 태평양을 건넌다고요? 비행기 값만 해도 수천 달러일 텐데 춤추는 애들 보러 그 돈을 쓴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십니다. 아빠, BTS는 그냥 춤추는 애들이 아니야. 빌보드 1위 했다고! 에미니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빌보드 1위? 마이클 잭슨도 1위 했어. 엘비스 프레슬리도 했고. 미국의 전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애들이 뭐가 다른데? 에밀리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에밀리가 아침마다 제 앞에 섰어요. 아빠, 생각 바뀌었어? 저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에밀리는 고개를 떨구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했어요. 자기 방 정리는 물론이고 제 작업실 먼지까지 닦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이번 학기 전 과목 A야. 저는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수학, 과학, 영어, 역사 전부 A. 잘했네. 그런데 성적은 원래 잘 받아야 하는 거잖아.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소방서에서 동료 마이크한테 하소연했어요. 에밀리가 한국 가자고 나흘째 우기고 있어. 마이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웃었습니다. 그냥 가줘. 딸이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같은데 뭐하러.
4일 동안 뭘 보겠어? 우리가 미국인이야. 세상 최고 나라에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 마이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원하잖아. 5째 날, 6째 날.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집안일을 시작했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제 앞에 서서 같은 말을 했어요. 아빠, 제발. 저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6째 날 저녁, 아내 캐런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에밀리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캐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딸이 평생 기억할 거예요. 아빠가 함께 가준 것.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7째 날 저녁, 에밀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일주일을 울었으니까요. 제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25년간 화염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제가 16살 딸아이의 눈물 앞에서 한복했습니다. 좋아. 에밀리의 눈이 커졌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딱 4일. 공연 보고 바로 돌아온다. 그 이상은 안 돼. 에밀리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정말 고마워. 저는 에밀리의 등을 두드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4일만 버티면 돼. 공연 보고 바로 돌아온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볼 것도 없을 거야. 다음날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아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에서 인천까지 14시간. 왕복 2,800달러가 찍혔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캐런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어요. 여보, 마음 열고 가봐요. 저는 투덜거리면서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한 번에 2,800달러가 날아갔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클릭 한 번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일주일 뒤, 저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 탑승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인천엔 직항, 14시간 비행. 옆에서 에밀리가 이어폰을 끼고 BTS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7명의 청년이 칼군무를 추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이 안무 진짜 미쳤어. 이어폰 한쪽을 빼서 제게 내밀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에밀리가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다시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오헤어. 활주로 위로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공항을 수백 번은 지나쳤을 겁니다. 출장, 소방관 컨퍼런스, 가족여행, 전부 미국 아니었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4일만 버티자. 쪽으로 되뇌었어요. 공연 보고 쇼핑 좀 하고. 끝. 시카고 베어스 시즌도 곧 시작되는데 한국 같은 데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졌어요. 윌리스 타워, 존 행콕 센터, 미시간 호수. 익숙한 풍경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보는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습니다. 40년간 화재 현장에서 마신 연기가 원인이었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임스, 이 나라가 널 먹여 살렸어. 미국이 최고야. 잊지 마라.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어요. 미국이 최고라는 것. 그건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미국을 떠나 한국이라는 나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시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고개를 저으셨을 겁니다. 한국? 우리가 피 흘려서 지켜준 나라잖아. 거기서 뭘 배울 게 있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6시간쯤 지났을까요? 에밀리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아빠, 한국 도착하면 뭐 먹고 싶어? 저는 눈을 떴습니다. 햄버거. 에밀리가 웃었어요. 한국에서 왜 햄버거를 먹어? 한국 음식 먹어야지.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뭔데? 김치? 매운 거 싫어.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는 진짜
솔직히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거라곤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카고 차이나타운 근처 아시안마트에서 본 게 전부였죠. 14시간은 정말 길었어요. 영화 2편을 봤고 잠을 청해봤지만 잘 오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그 긴 시간 동안 내내 BTS 영상을 봤어요. 대단한 집중력이었습니다. 소방관 체력 훈련보다 대단해 보였어요. 착륙 30분 전 기매 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한국이다! 에밀리가 소리쳤지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통로를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넓었어요. 시카고 오헤어도 큰 공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어요. 천장이 높았고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형광등이 아니라 자연광이 천장에서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눈에 들어왔어요. 오헤어에서는 표지판 하나 찾으려면 두리번거려야 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어요. 줄이 길었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사관이 영어로 짧게 인사하고 여권을 확인하더니 30초 만에 끝났어요. 오헤어에서 외국인이 입국할 때 평균 45분에서 1시간을 기다리는 걸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갔는데 가방이 이미 벨트 위에서 돌고 있었어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오헤어에서 붙이면 가방 바퀴가 부러져 나오는 일도 흔한데 말이죠. 사소한 거였지만 눈에 밟혔어요.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내려서 트렁크를 열어줬어요. 시카고 택시기사가 트렁크를 열어주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고속도로가 스쳐 지나갔어요. 깨끗했습니다. 차선이 선명했고 방음벽이 가지런했어요. 시카고 고속도로의 움푹 파인 노면과 끝없는 공사 구간이 떠올랐습니다. 에밀리가 창밖을 보며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항이 오헤어보다 나았다는 걸요. 고속도로가 시카고보다 깨끗하다는 걸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내일이 공연 날이었어요. 2026년 3월 21일 BTS 광화문 공연. 에밀리는 이미 내일 입을 보라색 티셔츠와 머리띠를 꺼내놓고 설레는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시차 때문에 머리가 멍했습니다. 4일만 버티면 돼. 눈을 감으며 또 되뇌었습니다. 공항이 좀 깨끗한 게 뭐 대수라고. 택시기사가 친절한 게 뭐 대단하다고. 미국이 최고야. 아버지 말씀이 틀릴 리 없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우리는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BTS 광화문 공연 당일이었어요. 에밀리는 아침부터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머리띠를 하고 거울 앞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청바지에 시카고 소방서 로고가 박힌 회색 후드티를 걸쳤습니다. 편한 게 최고였거든요. 택시에서 내려 광화문 광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명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장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골목에서, 지하철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부 보라색이었습니다. 보라색 옷, 보라색 모자, 보라색 응원봉. 거리 전체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에밀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거 봐. 엄청나다. 저도 놀랐어요. 입으로는 말 안 했지만요.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사람이 몇만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뉴스에서 확인했는데 그날 광화문 일대에 모인 인원이 최소 4만 8천 명에서 최대 10만 명이었다고 해요. 소방관 25년 경력으로 대규모 행사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시카고 베어스 홈경기 솔저필드 스타디움 6만 유천석 만석인 날. 그날이 어떤지 아세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주차장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로 난리가 납니다. 테일게이트 파티라고 하죠. 취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 벌어지고
쓰레기가 바닥에 널려 있어요. 연기가 끝나면 더 심해집니다. 병이 깨지고 누군가는 실려 나가고 소방관과 경찰이 총 출동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광화문은 달랐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술 마시는 사람이 안 보였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앞 사람을 밀치는 사람도,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25년간 현장에서 군중을 봐온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본 대규모 행사 중 가장 질서정연한 현장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후 8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에 7명이 나타났어요. 광장 전체가 보라색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만 개의 응원봉이 동시에 빛났어요. 에밀리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저는 무대를 봤어요. 솔직히 음악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립싱크가 아니었습니다.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도 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방관이라 체력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저 정도 움직임을 하면서 노래까지 한다는 건 보통 체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어요. 수만 명이 일어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혼란이 시작되겠구나 싶었어요. 시카고에서 경기 끝나면 출구 앞이 전쟁터가 되거든요. 밀치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는 사람이 나오고, 소방관들이 대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앞 사람과 간격을 유지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제 눈에 보라색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응원봉 불빛으로 바닥을 비추면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아미 자원봉사단이라고 불리는 팬들이 공연 전부터 자발적으로 청소를 계획했다고 해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쓰레기 봉투를 준비하고 구역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했다는 겁니다. 저는 옆에 있던 한국 남성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돈 받는 겁니까? 그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자원봉사예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청소를 한다고요? 10만 명이 지나간 자리를 팬들이 자발적으로 치운다고요? 시카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솔저필드 경기 끝나면 청소업체가 들어와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것도 다음날 아침에야 시작해요. 물론 전부 유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팬들이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무료로. 자발적으로. 에밀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도 저기 가서 도울래. 에밀리는 봉사당 쪽으로 뛰어갔어요. 비닐봉투를 하나 받아들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서서 바라봤어요. 에밀리가 한국 팬들 사이에서 웃으며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도 서로 웃으면서요.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에밀리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어요. 흥분과 피곤이 동시에 몰려온 거겠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만 명의 질서,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팬들, 돈도 안 받고 쓰레기를 줍는 400명. 이게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시카고에서는 6만 명 경기 끝나면 쓰레기장이 되는데 여기는 10만 명이 지나간 자리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확신, 미국이 최고라는 그 확신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차 탓도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공연장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에밀리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외투를 입었습니다. 카드키를 챙기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 시간에 서울 거리가 정말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시카고였으면 이 시간에 절대 호텔 밖으로 못 나갑니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는 밤 10시만 넘으면
총소리가 들려요. 제가 담당하던 구역이에요. 25년 동안 새벽에 출동한 횟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총격 사건, 칼부림, 방화. 시카고는 연간 총격 사건만 수천 건이 넘는 도시예요. 다운타운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소방관인 저도 밤에 혼자 걸어 다니지 않아요. 그게 시카고의 상식입니다. 로비에 내려왔어요. 프론트 직원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1시인데 저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카고 호텔 야간 직원은 대부분 졸고 있거나 무표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웃으면서 인사하는 건 처음 봤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 말 서울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 1시인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친구들로 보이는 무리가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한 여성이 혼자 이어폰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새벽 1시예요. 시카고에서 여성이 새벽에 혼자 걸어 다닌다? 소방관으로서 단언합니다.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50m쯤 걸었을까요?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간판에 24시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정말 문이 열려 있을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딩동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새벽 1시에 이렇게 환한 인사라니.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상품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삼각김밥 코너가 눈에 들어왔어요. 참치, 김치, 불고기, 치즈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편의점은 밤 10시면 대부분 문을 닫아요. 24시간 여는 곳이 있긴 하지만 들어가면 방탄유리 뒤에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강도 때문에요. 상품도 별로 없고 바닥은 끈적거리죠. 그런데 여기는 새벽인데도 깨끗하고 밝고 상품이 가득했어요. 직원이 방탄유리 뒤에 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어요. 포장에 뜨는 방법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따라했죠. 한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편의점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참치가 부드러웠고 밥이 촉촉했어요. 김이 고소했습니다. 시카고 편의점 샌드위치는 빵이 딱딱하고 속재료가 형편없는데 이건 완전히 달랐어요. 편의점을 나와 좀 더 걸었습니다. 그러다 불이 환하게 켜진 식당을 발견했어요. 간판을 봤습니다. 설렁탕 24시. 식당도 24시간이라고요? 시카고에서 새벽에 따뜻한 식사를 하려면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스루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차 안에서 먹어야 하고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구수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켰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하얗고 진한 국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렁탕만 온 게 아니었어요. 작은 접시들이 여러 개 함께 나왔습니다. 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생채, 파절이 5가지나 됐어요. 저는 놀라서 사장님을 봤습니다. 사장님이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반찬이에요. 무료예요. 무료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사장님이 또 입력했습니다. 리필도 돼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시카고에서 식사를 하면 음식값에 세금 10%가 붙고 팁 최소 18%에서 20%를 얹어야 합니다. 물도 사서 마셔야 하는 곳이 많아요. 15달러짜리 식사가 최종 25달러가 넘어가는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찬이 무료로 나오고 리필까지 된다고요? 설렁탕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깊은 맛이었어요. 사고를 오래 끓인 맛이었죠. 고기가 부드러웠고 국물이 진하고 구수했습니다. 반찬도 하나하나 먹어봤어요. 김치가 아삭아삭했고 깍두기는 시원했습니다. 미국에서 25년간 스테이크, 햄버거, 핫도그만 먹고 살았는데 이 맛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계산할 때 10,0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달러로 7달러 정도. 설렁탕, 밥, 반찬 5가지가 전부 포함된 가격이었어요.
시카고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팁 포함 최소 25달러는 나갑니다. 반찬은 꿈도 못 꾸고요. 식당을 나와 호텔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거리는 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새벽에 혼자 걸으면서 편안하다니.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아까 그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깊이 자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2시에도 안전한 거리, 24시간 편의점, 24시간 식당, 무료 반찬, 리필까지 무료, 팁도 없고 세금도 별도가 아닌 가격. 이것들이 전부 제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아니,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균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공연장에서 시작된 그 작은 금이 지금 조금 더 벌어진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에밀리가 눈을 떴습니다. 테이블 위에 제가 어젯밤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이 놓여 있었어요. 아빠, 이거 어디서 났어? 저는 웃었습니다. 어젯밤에 편의점 갔었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에밀리가 삼각김밥을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아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자.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명동 쇼핑, 그 다음에 찜질방. 우리는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동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에밀리가 화장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에밀리가 쇼핑백을 들고 나왔어요. 아빠, 저기로 가보자. 우리는 이 가게 저 가게 들어가며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밀리가 화장실에 간다고 카페 쪽으로 뛰어갔는데 저는 그 카페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간판이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비슷비슷한 건물들, 복잡한 골목. 10분쯤 걸어봤지만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에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밀리, 나 길 잃었어. 아빠, 어디야? 모르겠어. 간판이 전부 한글이라.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영어가 들렸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돌아보니 20대 초반의 한국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네, 길을 잃었어요. 딸이 스타벅스에서 기다리는데 학생이 웃었어요. 명동 스타벅스요? 알겠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학생이 앞장섰고 저는 따라갔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면서 학생이 말을 걸었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네, 어제 왔어요.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학생이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명동 말고 홍대도 좋아요. 젊은 분위기거든요. 15분쯤 걸었을까요? 스타벅스가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 길 잃었는데 이 학생이 데려다 줬어. 저는 학생에게 말했어요. 커피라도 사드릴게요. 15분이나 걸어주셨잖아요. 학생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이쪽 방향이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학생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15분 동안 낯선 외국인을 데려다주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서 길을 물어보면 짧게 방향만 알려줘요. 같이 걸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하지만 이 학생은 15분을 걸어줬어요. 웃으면서요. 점심을 먹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시카고에는 L트레인이라는 지상 고가철도가 있습니다. 1892년에 개통된 130년이 넘은 시스템이에요. 좌석은 딱딱하고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쥐가 돌아다니는 역도 있어요. 지하는 일상이고 밤에는 위험해서 안 타는 게 좋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바른 세계였어요.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순간 깨끗한 냉방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좌석 아래에 온열 장치가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다음 역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 무료 와이파이, 역마다 설치된 화장실까지.
이건 지하철이 아니라 우주선 같았습니다. 다음 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이른 데쯤 될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일반 좌석에 앉아있던 20대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지만 청년이 부축해서 앉혀드렸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시카고 L트레인에서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어폰 끼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저녁에 찜질방에 갔습니다. 에밀리가 가자고 졸랐거든요. 입장료가 12,000원이었어요. 달러로 약 8달러. 시간 제한 없이 사우나, 휴게실, 영화관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다고요? 8달러에? 시카고 스파는 1시간에 50달러 이상입니다. 그것도 사우나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찜질복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황토방, 소금방, 숯방, 각 층마다 다른 시설이 있었어요. 휴게실에서 에밀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찜질방 계란을 까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장래 희망. 오랜만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소방서 근무가 24시간 교대라 딸과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이 넉넉했어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면 되시니까요. 아빠, 고마워. 에밀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우겨서 한국 오게 해줘서. 저는 에밀리를 봤어요. 이 아이가 일주일을 울면서 한국에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짜증만 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찜질방 바닥에 나란히 앉아 계란을 까먹으면서 딸과 이렇게 오래 이야기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고맙긴. 내가 고마워야지. 에밀리가 웃었어요. 아빠, 이제 한국 좋아하는 거 맞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서요. 밤 11시.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거리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길을 잃은 외국인을 15분간 안내해주는 대학생. 노인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 8달러로 시간 무제한 찜질방. 그리고 딸과 나눈 오랜만에 긴 대화.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랐어요. 다음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턱을 만졌습니다. 며칠 전 면도할 때 긁힌 상처가 있었는데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만져보니 따끔했습니다. 염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봤습니다. 아빠, 그거 왜 그래? 빨개. 면도하다가 긁혔어.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병원 가자.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미국 돌아가서 가면 돼. 사실 미국에서 병원 가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약 잡는 데만 최소 2주. 보험 없이 가면 진료비가 수백 달러. 소방관 보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요. 에밀리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여기 근처에 피부과 있어. 걸어서 10분이래. 예약도 안 했는데? 한국은 예약 없이도 된대. 저는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피부과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들어가니 대기실이 넓었어요. 카운터로 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아니요. 예약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이었습니다. 10분 만에 제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30대 여성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턱 부분이요. 면도하다가 긁혔는데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증이 생겼네요. 레이저로 치료하면 빠르게 나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장비를 가져왔어요. 작은 기계였습니다. 저는 장비를 자세히 봤어요. 소방관이라 장비에 대해서는 눈이 좀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미국제 아니네요? 네, 한국 제품이에요. 한국이 이런 장비를 만듭니까? 의사 선생님이 웃었어요. 한국 미용 의료기기 수출액이 1조 원이 넘어요. 50개국 넘는 나라에 수출하고 있고요.
레이저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따끈했지만 아프진 않았어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틀 정도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이틀이라고요? 미국이었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간호사가 제 손등을 보더니 멈춰섰습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였어요. 손등에서 손목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 23년 전에 생긴 거예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된 화상이시네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23년 전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새벽 3시 화재 출동이었어요. 3층 아파트 건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토미 갤러거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이를 찾아서 안고 나오는데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불길이 제 손등을 덮쳤어요. 그 순간 토미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토미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천장 아래 깔렸어요. 저는 다시 들어가려고 했지만 동료들이 제 몸을 잡았습니다. 불이 너무 거셌어요. 토미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흉터는 그날의 기억이에요. 25년간 소방관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날이죠. 토미를 구하지 못한 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이 흉터를 본 의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봤더라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간호사가 알아봐줬어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계산을 하러 카운터에 갔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어요. 5만 원. 달러로 약 35달러였습니다. 예약 없이는 10분 대기. 최첨단 레이저 치료 15분. 비용 35달러. 미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선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빨라야 2주.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최소 50달러에서 100달러. 보험이 없으면 200달러에서 300달러는 나갑니다. 응급실에 가면 더 끔찍해요. 대기만 3시간에서 6시간. 비용은 보험 없이 평균 2,700달러가 넘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면 그것도 1,000달러 이상이에요. 미국에서는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수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5만 원이면 최첨단 장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 검색해봤는데 한국의 119 구급차는 무료라고 하더군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하면 출동하고 이송거리나 환자 수에 관계없이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요. 사람 목숨에 값을 매기지 않는 나라. 25년간 소방관으로 살면서 출동할 때마다 환자가 구급차 비용을 걱정하는 모습을 봐온 저로서는 이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202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을 넘었다는 기사도 봤어요. 중동 왕족, 러시아 부호, 미국 실리콘밸리 경영자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러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 정도 기술력에 이 가격이면 세계에서 줄을 서는 게 당연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제 손등에 흉터를 만져봤어요. 토미 생각이 났습니다. 토미가 살아있었으면 같이 왔을 텐데, 이 나라를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토미도 분명 놀랐을 거예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던 우리가 이 작은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토미, 꿈을 꿨어요. 23년 전 그 새벽, 무너지는 천장 아래서 저를 밀어내던 토미의 얼굴. 눈을 떴을 때 새벽 5시였습니다. 손등의 흉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옆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부산 가자. KTX 타면 2시간이면 된대. 저는 거절할 힘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가 또 뭘 보여줄지 궁금해진 겁니다. 닷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이 깨끗했어요.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은 1925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역사적 가치는 있지만 솔직히 낡았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가지로 되어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눈에 들어왔어요. KTX 청룡이 들어왔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더군요. 100% 국내 기술로 제작된 고속열차입니다. 100%는 국내 기술. 이 말이 귀에 걸렸어요. 미국의 암트랙 아셀라는
캐나다 봄바르디에와 프랑스 알스톰이 만든 겁니다. 미국이 자체 기술로 고속열차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은 해냈더군요. 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이 넓었어요. 콘센트가 있었고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암트랙에서는 와이파이가 터널마다 끊기고 콘센트는 절반이 고장나 있죠. 열차가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벽의 최고 속도 시속 351km, 영업속도 시속 320km. 미국 암트랙 아셀라의 최고 속도가 시속 240km인데 그것도 제대로 내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360km를 3시간 가까이 걸려요.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330km를 2시간 남짓에 주파합니다. 요금은 59,800원. 미국 돈으로 약 43달러. 암트랙 아셀라 비즈니스석 편도가 150달러가 넘는 걸 생각하면 비교 자체가 민망했어요.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시카고에도 미시간 호수가 있지만 이건 달랐어요. 바다였습니다. 진짜 바다.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분이 영어를 거의 못하시면서도 번역 앱을 꺼내 맛집 추천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팁을 안 받는 나라에서 이런 친절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갔어요. 살아있는 생선을 골라 바로 회를 떠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에밀리가 광어와 우럭을 골랐어요. 2인분 세트에 5만원. 약 36달러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스시 오마카세를 먹으면 1인당 150달러는 기본이에요. 여기서는 36달러에 방금 잡은 생선을 눈앞에서 썰어줍니다. 밑반찬이 8가지가 나왔는데 전부 무료였어요. 에밀리가 된장찌개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그것도 서비스라고 하더군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퍼주는 겁니까?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3월이라 바람이 좀 차가웠지만 해변이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시카고 놀스 애비뉴 비치는 여름마다 쓰레기와의 전쟁이에요. 감천 문화마을도 갔습니다. 산비탈에 알록달록한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절반이 넘어 보였습니다. 2025년 기준 방문객이 연간 3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마을 곳곳에 벽화와 조형물이 있었는데 전부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든 거라고 했어요. 정부가 밀어붙인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한 재생사업.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돌아오는 KTX 안에서였어요. 에밀리가 이어폰 한쪽을 제게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들어봐. BTS 노래인데 봄날이라는 거야. 저는 이어폰을 꽂았어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라 가사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에밀리가 가사를 번역해줬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희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 노래 세월호라는 사고로 떠난 사람들을 기리는 의미가 담겨있대. 2014년에 배가 침몰해서 학생 250명이 넘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롬바 뒤로 석양이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시카고 소방관이셨어요. 40년을 근무하시고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마지막으로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임스, 세상에 미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닷새를 보내고 나니 아버지의 그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시대에는 맞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나라가 이룩한 것들을 보면 미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다는 말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창시방할 킬로미터로 달리는 기차, 35달러짜리 최첨단 의료, 새벽 2시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 거리, 핍 없이도 친절한 사람들, 무료 구급차, 36달러에 바다의 맛을 통째로 내어주는 시장. 이 모든 게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에밀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보고 싶다는 가사가 이어폰 속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토미도 보고 싶었고 아버지도 보고 싶었어요. 에밀리가 아무 말 없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16짜리 딸이 48짜리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을 반대했던 제가 이 여행에서 가장 많은 걸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도 감사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미국만큼 좋은 나라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다시 섰습니다. 엿새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공항인데 눈에 들어오는 게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깨끗하긴 한데 오헤어가 더 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이 공항이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했다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출국 수속도 15분이면 끝났습니다. 오헤어에서는 보안 검색에만 45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면세구역이 끝없이 이어졌고 무료 와이파이는 당연했고 곳곳에 휴식 공간과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14시간 비행, 시카고까지 다시 태평양을 건너야 했습니다. 엿새 전에는 이 비행이 너무 길다고 투덜댔어요. 지금은 오히려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더 보고 싶은 게 아직 많았거든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에밀리가 창가석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BTS 노래를 틀었습니다. 저는 통로석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엿새간의 기억이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26만 관객. 공연이 끝나고 보라색 조끼를 입은 팬 400명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던 장면. 새벽 2시 서울 거리를 혼자 걸었을 때 그 고요하고 안전한 공기.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에 놀라운 맛. 설렁탕집 아주머니가 매 그릇에 밥을 한 번 더 퍼주시던 손. 명동에서 길을 잃었을 때 30분을 함께 걸어준 대학생. 12번원짜리 찜질방에서 느꼈던 한국식 쉼의 철학. 강남 피부과에서 35달러에 받은 최첨단 레이저 치료. 간호사가 제 손등 흉터를 보며 많이 아프셨겠어요 라고 했던 그 한마디. 시속 320km로 부산까지 달린 KTX 청룡. 자갈치 시장에서 36달러에 먹은 바다의 맛. 남천 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지붕들. 그리고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들었던 BTS의 보고 싶다 라는 가사. 오헤어 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에 47분이 걸렸어요. 인천공항에서 30초 만에 끝난 게 떠올랐습니다. 수화물 벨트 앞에서 가방을 기다리는데 에밀리가 말했어요. 아빠, 벌써 그리워.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다음날 소방서에 출근했어요. 24시간 교대 근무 전.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15명이 부엌 테이블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미리 물었습니다. 제임스, 한국 어땠어? 아이돌 공연 볼만했냐? 다들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미국 소방관이 한국에 아이돌 보러 갔다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으면 저도 같이 웃었을 거예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빌, 한국에서 구급차를 부르면 돈을 안 내.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119에 전화하면 무조건 출동하고 이송거리에 상관없이 무료야. 환자가 구급차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야. 동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출동할 때마다 봅니다. 환자가 구급차에 실리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보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돈 걱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구급차 한번 부르면 $1,0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혼자 걸어도 안전해. 총소리도 안 들리고 취객이 시비를 걸지도 않아. 편의점이 24시간이고 식당도 새벽까지 열어. 5,000원. 그러니까 $3 50센트면 한 끼를 먹을 수 있어. 마이크가 물었어요. 치아는?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0.6명이야. 시카고는 얼마인지 알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18명이에요. 30배 차이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비행기 안에서 쓴 거였습니다. 에밀리에게 쓴 편지였어요. 동료들 앞에서 읽진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한 줄만 말했어요. 에밀리한테 이렇게 썼어. 아빠는 25년간 불 속에 뛰어드는 게 용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네가 가르쳐준 게 있어. 진짜 용기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였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보여줬고, 너라는 딸이 그 나라로 나를 데려갔다. 고맙다, 에밀리. 테이블이 조용했습니다. 빌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제임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구 5천만짜리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를 만들었어. 고속열차를 자체 기술로 만들었고, 의료비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돼. K-팝은 빌보드를 점령했고, 공연장에서 26만 명이 모여도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어.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팬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주워. 빌이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렵다. 나도 안 믿었어. 자기 전까지는. 그날 밤 소방서 2층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지갑 안에 있었어요. 꺼내서 봤습니다. 아버지, 미국이 나쁜 나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우물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깥에 대단한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접힌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 아래 한 줄을 더 썼어요. 추신, 에밀리, 내년에 다시 가자. 이번엔 아빠가 먼저 말할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대한민국 최고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임에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